노년에 접어들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때 서둘러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대신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이 방법은 자녀가 돌보는 것보다도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년을 어떻게 잘 준비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세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경우,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쉬워 원래 친밀해야 할 가족 관계가 오히려 긴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녀와 함께 사는 생활을 시도했다가 이 방법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선택하면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은 월 45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높은 비용 외에도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 시간부터 휴식 시간까지 일과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단 생활에서는 사소한 문제나 갈등이 생기기 쉽고 특히 개인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72세인 진 씨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간병인을 고용하기, 요양원 생활 등 노년 생활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겪어본 그는 그중 어느 것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더 적합한 생활 방식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는 노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프면 서로를 돌보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병원에 함께 가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병원에 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허약한 몸으로 병원에서 긴 줄을 서야 했고, 병원에서 돌아올 때면 기진맥진하곤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사는 최소 6개월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저에게 각각 3개월씩 돌아가며 자기 집에서 생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동안 나는 늘 내가 짐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집은 항상 자녀의 집이지만 자녀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집에는 모든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식사할 때도 방에서 혼자 먹어야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존재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내가 깔끔하지 못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지만 가장 속상한 것은 자녀들이 나와 대화할 때의 그 거리감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자녀들의 관점과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을 했었고, 우리는 서로를 항상 포용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 차가운 태도와 마주해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년 동안 자녀의 집에서 지내며 건강이 점차 회복되자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소박하고 누추하더라도 내 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다친 이후로는 먼 곳으로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었고, 혼자 살다 보니 장을 보거나 쇼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다리가 아파서 땀이 흥건히 흘렀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월 52만 원을 내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는데, 이 금액은 내 연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자녀들이 월 15만 원을 보태주지 않았다면 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나는 매우 절약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원칙은 그저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가사 도우미들이 오랫동안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식사가 그저 토끼 먹이 같아서 적응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점차 가사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센터에서도 내 집에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생활 여건이 도우미들이 오래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게 되자 나는 아들에게 요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요양원은 비교적 저렴한 곳이었고 시설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내 연금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자 자녀들은 더 이상 도우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생활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나는 요양원에서 생을 마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살던 나에게 요양원의 단체 생활은 마치 군대 같은 생활과도 같아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결국 요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기에 온라인 쇼핑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매일 딸이 도와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 주었고 나는 아파트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받아 다리 통증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는 매우 친절해서 내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항상 엘리베이터까지 짐을 가져다주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친해졌고 그렇게 반년 정도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아브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찾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점차 나빠졌고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언젠가는 혼자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입구의 작은 가게에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젊은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 그들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위해 두리안을 사주고 싶어서 생활비 중 12만 원을 썼고 남편은 이를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딸아이가 오랫동안 두리안을 먹고 싶어 했고 몇 년 만에 한 번 산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남편은 형편이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아이의 학비를 낼 수 있다고 신중하게 충고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매일 내 집에 잠깐 들러서 청소와 빨래, 그리고 간단한 두 끼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매달 23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두 끼만 먹으니 식사는 간단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들의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미 친해진 터라 그들은 돈을 받는 것에 다소 망설였지만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마침내 그들은 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큰 기회를 준 것처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내가 그들에게 23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내 집에 들러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일은 간단해서 일이 많지 않았고 그들은 추가 소득에 만족해하면서 정성껏 일을 해주었습니다.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소중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독립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23만 원만으로도 그 부부에게서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내가 그들을 장기간 돌봐준다면 추가로 49만 원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 금액이 자신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고 그 후로 더욱 정성스럽게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내 노후 생활은 안정되고 평온해진 느낌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노년의 삶의 정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이 편안하지 않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행복과 안정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노년의 삶이 어떤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조건과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편안함과 즐거움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면 많은 돈이 없어도 평온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평생의 동반자이며 우리 모두 활기찬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년의 평온을 찾은 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자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며 타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온한 노년은 더욱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80세가 된 왕 씨는 자립 능력을 잃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년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나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외동딸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위는 돈도 잘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딸을 자주 폭행합니다. 딸은 나이가 거의 50에 이르렀지만 아직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식사 준비와 아이 돌보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위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딸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사위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협하고 협박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딸이 이혼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매번 심하게 맞아서 그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위는 우리 집에는 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오직 나 같은 허약한 노인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손자는 이제 20대가 넘었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엄마를 변호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딸은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고
나를 돌볼 능력도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의 후유증으로 몸 오른쪽 절반의 감각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울분을 삼키며 여러 번 울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여유도 없는 현실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38만 원의 연금과 1,000만 원의 저축이 전 재산이었지만 그 돈으로는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퇴원 후 외손자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은 남편의 통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딸은 집에서 남편을 돌보며 답답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주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외손자에게 부탁했고 매번 그에게 1만 원씩 보내주며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배달원들이 직접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가끔 외손자가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목욕을 도와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손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의 여자친구도 이를 탐탁지 않아 하며 심지어 이별을 고려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그에게 평생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외손자도 본인의 삶을 꾸려야 하고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테니 그때가 되면 자주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이 너무 적고 저축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은 최소 500만 원 정도로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더 비싸서 그것도 선택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찾은 후 오랜만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 되자 저는 외손자에게 전화해 당장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외손자에게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더라도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1,000만 원을 집을 편리하게 개조하는 비용으로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외손자가 저를 돌보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늙고 약해진 조부모를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조차 장기적으로 부모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대 차이가 있는 외손자에게 일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은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해 간단한 식사 준비나 세탁 등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용은 약 월 22만 원 정도로 제 연금 41만 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외손자와 함께 사는 또 하나의 큰 이점은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제 제안을 외손자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저와 함께 사는 것이 성격이 급한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않아도 되어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손자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제 집이 방 3개와 거실 2개로 비교적 넓어 장차 외손자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더라도 넉넉히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외손자는 월 19만 원의 비용으로 시간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간병인은 오전 9시에 와서 집을 간단히 청소하고 빨래를 한 후 제 점심을 준비해 주고 갑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와서 저녁을 준비해 주고 제가 식사하는 동안 주방을 정리한 후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는 간병인 식사비로 매달 10만 원을 따로 책정해 매달 말에 남거나 모자란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루 2끼만 먹고 육류나 생선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 대부분 간병인이 남는 돈을 돌려주곤 합니다. 이제 외손자와 함께 살면서 집을 조금씩 수리해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간병인이 있으니 외손자나 그가 결혼한 후 아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아 모두가 편안하고 가족 관계도 화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저비용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고, 이제 매달 연금에서 1만 원 이상 남기까지 하니 만족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는다면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적합한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보내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모든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어 가족 간의 정조차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노인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가족 간의 정조차 재정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때로 한 번의 송금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윤리적으로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요구는 자칫 보이지 않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각자가 스스로 단련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나이가 얼마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과 차분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과의 최상의 만남을 맞이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건강과 평온한 삶에 대한 유익한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노년에도 활기와 행복을 함께 유지해 나가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